위성 사진으로 바라본 이스라엘의 모습은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국토의 약 60%가 사막과 방언조 지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남쪽 네게브 사막은 연중 대부분이 메마른 땅이다. 이 지역에는 아마존이나 나일강처럼 거대한 강도 없고 풍부한 담수 호수도 존재하지 않는다. 비는 적게 내리고 그마저도 계절과 지역에 따라 극단적으로 불균등하다. 자연 조건만 놓고 보면 이스라엘은 국가로서 성장하기에 가장 불리한 환경 중 하나다. 물이 부족하다는 것은 곧 농업이 어렵고 산업이 제한되며 인구 증가 자체가 위협이 된다는 뜻이다. 많은 나라에서 물은 자원이지만 이곳에서는 생존 조건이다.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로 압축된다. 어떻게 이런 땅에서 국가가 유지되고 오히려 농업과 기술을 수출하는 나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 이스라엘의 선택은 자연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었다. 이 나라는 물을 찾는 대신 만들기로 결정했다. 비를 기다리는 대신 물을 이동시키고 통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결정은 단순한 기술 프로젝트가 아니었다. 물은 이스라엘에서 인프라가 되었고 전략이 되었으며 국가 정체성의 일부가 되었다. 정이나 도로처럼 물 역시 국가가 직접 설계하고 관리해야 할 핵심 자산으로 인식된 것이다. 이 영상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물이 없는 나라에서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국가로 변모했는지를 추적한다. 사막 한가운데를 흐르는 인공의 강바다에서 만들어진 식수, 그리고 한 방울도 허투루 쓰지 않는 관리 철학까지 모든 것은 단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된다. 물이 없다면 국가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가? 1948년 국가 수립 이후 이스라엘은 즉시 심각한 현실과 마주했다. 전쟁과 이민 물결로 인해 인구는 급격히 증가했지만 물은 그 속도를 따라오지 못했다. 신생국가는 단기간에 수십만 명의 새로운 주민을 수용해야 했고 동시에 식량을 자급하기 위한 농업 기반을 구축해야 했다. 그러나 이 모든 계획은 하나의 문제 앞에서 멈춰섰다. 바로 물이었다. 이스라엘이 의존할 수 있었던 자연 수자원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북부의 갈릴리 호수, 즉 키네레트호는 사실상 유일한 대규모 담수 저장소였고 해안 평야의 지하수층 역시 과도한 취수로 빠르게 고갈되고 있었다. 강수량은 해마다 크게 변동했으며 가뭄이 몇 해만 이어져도 국가 전체가 위기에 빠질 수 있는 구조였다. 이 문제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었다. 중동 지역에서 물은 곧 안보 문제였다. 강과 지하수는 국경을 넘나들며 수자원 접근권은 국가 간 긴장의 핵심 요소가 되었다. 물 부족은 농업 생산을 위협했고 이는 곧 식량 안보와 사회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1950년대 초 이스라엘 지도부는 분명한 결론에 도달했다. 자연이 제공하는 물에만 의존해서는 국가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만약 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어떤 산업 발전도 어떤 인구 정책도 지속될 수 없었다. 이 시점부터 물은 단순한 자원이 아닌 국가 생존을 좌우하는 전략적 요소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인식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대담한 인프라 프로젝트로 이어지게 된다. 이스라엘이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린 가장 중요한 결정은 기술 이전의 사고방식의 전환이었다. 많은 국가에서 물은 자연이 제공하는 자원으로 여겨진다. 비가 오면 쓰고 가뭄이 들면 절약하는 대상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물을 전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했다. 이 나라에서 물은 더 이상 자연 자원이 아니었다. 물은 정의도로 항만과 같은 국가 인프라로 정의되었다. 이 관점의 변화는 정책 전반을 바꾸어 놓았다. 물 생산과 분배는 민간의 선택에 맡겨지지 않았다. 국가가 직접 계획하고 건설하고 통제해야 할 핵심 시스템으로 자리 잡았다. 단기적인 비용보다 수십 년 뒤의 안정성을 우선하는 장기 계획이 수립되었다. 물을 어디에서 가져올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이동시키고 어떻게 저장하며 어떻게 재사용할 것인가가 정책의 중심이 되었다. 이스라엘은 수자원 계획을 5년이나 10년 단위가 아닌 50년에서 100년 단위로 설계했다. 인구 증가, 농업 수요 산업, 확장 기후 변화까지 모두 고려한 시나리오가 동시에 검토되었다. 물은 소비되는 자원이 아니라 관리되어야 할 흐름이 되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곧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졌다. 북부에 상대적으로 많은 물이 존재한다면 그 물을 남부의 사막으로 옮길 수는 없을까? 이 질문은 단순해 보였지만 당시 기술과 조건을 고려하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이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도전에 응답하기로 선택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국가의 운명을 바꾸는 하나의 거대한 구조물로 이어지게 된다.
1950년대 초 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야심찬 인프라 프로젝트 중 하나를 시작했다. 그 이름은 내셔널 워터 캐리어, 내셔널 워터 캐리어. 이 시스템의 목적은 단 하나였다. 북부에 집중된 수자원을 남부의 건조한 지역까지 이동시키는 것, 다시 말해 국가 전체를 가로지르는 인공적인 강을 만드는 것이었다. 공사는 1953년에 시작되어 1964년에 공식적으로 완공되었다. 총 길이는 130km가 넘으며 개방형 수로 대형 파이프라인, 터널, 저수지, 그리고 펌프 스테이션이 하나의 연속된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 구조물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취수된 물을 중부 평야를 거쳐 네게부 사막까지 전달한다. 가장 큰 도전은 지형이었다. 이스라엘의 국토는 북쪽이 높고 남쪽이 낮은 단순한 구조가 아니다. 물은 중간에 여러 차례 고도를 극복해야 했으며 일부 구간에서는 물을 수십 미터 이상 위로 끌어올려야 했다. 이를 위해 거대한 펌프 시설이 건설되었고 막대한 전력이 필요했다. 이 시스템은 단순히 물을 보내는 관이 아니었다. 유량 수압 수질은 중앙 제어 시스템에 의해 실시간으로 감시되었고 국가 전체의 수요에 따라 분배가 조정되었다. 농업도시 산업용 물은 각기 다른 기준과 시간표에 따라 공급되었다. 내셔널 워터 캐리어의 완공은 이스라엘의 생태 지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한때 사람이 살기 어려웠던 네게부 사막에는 농장이 생기고 도시가 확장되었다. 물은 더 이상 특정 지역의 특권이 아니라 국가 전체가 공유하는 자원이 되었다. 이 인공의 강은 단순한 기술적 성취가 아니다. 그것은 물이 흐르는 방향은 자연이 아니라 국가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선언이었다. 내셔널 워터 캐리어의 가장 큰 도전은 거리보다도 고도 차이였다. 물은 자연스럽게 아래로 흐르지만 이스라엘의 수자원 시스템에서는 오히려 그 반대가 요구되었다. 갈릴리 호수에서 네게부 사막으로 향하는 경로에는 수많은 언덕과 고원이 존재했고 물은 여러 구간에서 중력을 거슬러 위로 이동해야 했다. 이를 가능하게 만든 것은 대형 펌프 스테이션들이었다. 이 펌프들은 단순한 기계 설비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심장과도 같은 역할을 했다. 각 스테이션은 초당 수만 리터의 물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하루 24시간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했다. 단 한 번의 정지나 오류도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지역에 물 공급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에너지였다. 물을 위로 올리는 데에는 막대한 전력이 필요했고 이는 국가 전체의 전력 수요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었다. 이스라엘은 초기부터 수자원과 에너지 정책을 분리하지 않았다. 물을 이동시키는 비용과 전력 생산 그리고 장기적인 운영 비용이 동시에 계산되었다. 또 하나의 기술적 과제는 손실 최소화였다. 고온 건조한 기후에서는 증발과 누수가 치명적인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개방형 수로는 최소화되었고 대부분의 구간은 밀폐된 파이프라인과 터널로 구성되었다. 센서와 압력 계측 장비는 미세한 누수까지 감지하도록 설계되었다. 이 시스템은 자연에 순응하는 구조가 아니다. 그것은 자연의 법칙을 이해한 뒤 그 법칙을 정밀하게 이용하는 구조다. 중력을 거슬러 흐르는 이 물은 이스라엘이 선택한 생존의 방향을 상징한다. 내셔널 워터 캐리어가 물을 이동시키는 기술적 해답이었다면 그 다음 질문은 이것이었다. 이 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스라엘은 물을 풍부하게 만드는 데서 멈추지 않았다. 이 나라는 물을 철저히 관리 대상으로 설정했다. 모든 수자원은 국가 단위에서 계량되며 농업용, 산업용, 생활용 물은 각각 다른 기준과 가격 체계가 적용된다. 단 한 방울의 물도 측정되지 않은 채 사용되는 일은 없다. 가장 특징적인 요소는 누진 요금제다. 일정 기준 이하의 사용량은 비교적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지만 기준을 초과하면 가격은 급격히 상승한다. 이 구조는 물을 많이 쓸수록 비용이 커지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자연스럽게 절약을 유도한다. 물을 낭비하는 행위는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부담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정책은 기술과 결합되어 작동한다. 스마트 계량기와 원격 감시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소비 패턴을 분석하고 이상 사용이나 누수를 즉시 탐지한다. 도시와 농촌을 가리지 않고 물의 흐름은 항상 데이터로 기록된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관리 방식은 단순한 정책을 넘어 문화로 자리 잡았다. 학교에서는 어린 시절부터 물 절약 교육이 이루어지고 가정과 농장에서는 효율적인 사용이 당연한 기준이 된다. 물을 아끼는 것은 미덕이 아니라 공동체의 책임으로 여겨진다. 이스라엘에서 물은 더 이상 있는 만큼 쓰는 자원이 아니다.
그것은 계획되고 계산되며 존중받는 자산이다. 이 철저한 관리 시스템은 이후 더 큰 변화로 나아가기 위한 토대가 된다. 철저한 관리와 국가적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또 하나의 현실과 마주하게 된다. 아무리 효율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자연이 제공하는 물의 양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이었다. 2000년대 초반 중동 전역을 강타한 장기 가뭄은 이스라엘의 수자원 시스템에 심각한 압박을 가했다. 갈릴리 호수의 수위는 위험 수위 아래로 떨어졌고 지하수층 역시 회복될 시간을 갖지 못한 채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한때 국가의 생명선이었던 내셔널 워터 캐리어는 더 이상 증가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 위기는 단순한 공급 부족이 아니었다. 기후변화로 인한 강수 패턴의 불확실성은 기존의 모든 예측 모델을 흔들어 놓았다. 이전처럼 비가 오기를 기다리는 전략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았다. 물 관리의 문제는 이제 기술적 효율을 넘어 근본적인 공급 구조를 바꾸어야 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선택의 기로에 섰다. 수요를 억제하는 데만 집중할 것인가, 아니면 전혀 새로운 수원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명확했다. 자연수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외부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인공 수자원을 확보하는 것. 그 해답은 이스라엘 바로 옆에 존재하고 있었다. 끝없이 펼쳐진 지중해. 이스라엘은 바다를 바라보며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물을 생각하기 시작한다. 이 순간부터 이 나라의 물 전략은 또 하나의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이스라엘이 마주한 새로운 해답은 육지가 아니라 바다에 있었다. 지중해 연안을 따라 길게 뻗은 해안선은 이 나라가 가진 거의 유일한 무한한 수자원이었다. 문제는 단 하나였다. 바닷물을 어떻게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식수로 바꿀 수 있는가? 이스라엘은 이 질문에 대해 역삼투압 RO 리버스 오스모시스 기술을 선택했다. 이 방식은 바닷물에 강한 압력을 가해 물 분자만을 통과시키는 반투가성 막을 이용한다. 염분과 불순물은 차단되고 정제된 물만이 남는다. 기술 자체는 이미 존재했지만 국가 전체의 수요를 충당할 만큼 대규모로 적용한 사례는 거의 없었다. 담수화 과정은 여러 단계로 구성된다. 먼저 바닷물은 미세 여과와 화학 처리를 거쳐 막을 손상시킬 수 있는 입자와 미생물을 제거한다. 이후 고압 펌프가 물을 RO 멤브레인으로 밀어넣고 염분과 중금속 박테리아는 분리된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도전은 에너지 소비였다. 바닷물을 압축하는 데에는 막대한 전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이 문제를 효율로 해결했다. 에너지 회수 장치가 고압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다시 시스템으로 되돌려 보내며 전력 소모를 크게 줄였다. 그 결과 담수화 비용은 지속적으로 낮아졌고 물 1 세제곱미터당 생산 비용은 세계 최저 수준에 근접하게 되었다. 이 선택은 전략적이었다. 담수화는 강수량 가뭄 계절 변화와 무관하게 일정한 물을 생산할 수 있다. 이는 곧 물 공급이 더 이상 자연의 변덕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스라엘은 이 순간부터 물을 얻는 국가가 아니라 물을 생산하는 국가로 전환했다. 담수화가 국가 전략으로 채택되자 이스라엘은 소규모 실험을 넘어 대형 산업시설 건설에 나섰다. 지중해 연안을 따라 세계 최대 수준의 담수화 플랜트들이 순차적으로 들어서기 시작했다. 아슈켈론, 하데라, 아슈도드, 그리고 소렉. 이 시설들의 이름은 곧 이스라엘 물혁명의 상징이 되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곳은 소렉 담수화 플랜트다. 이 시설은 단일 설비 기준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역삼투압 담수화 공장 중 하나로 연간 수억 세제곱미터의 식수를 생산한다. 소렉의 핵심은 효율이다. 수천 개의 RO 멤브레인이 병렬로 배치되어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면서도 안정적인 생산을 유지한다. 이 플랜트들은 거의 완전 자동화되어 있다. 센서와 제어 시스템은 수압 염분 농도 수질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며 미세한 이상도 즉시 조정된다. 사람의 개입은 최소화되고 시스템은 24시간 쉼없이 가동된다. 바다는 멈추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날 이스라엘에서 사용되는 생활용수의 상당 부분은 이러한 담수화 시설에서 공급된다. 국가 전체 물 소비의 절반 이상이 바다에서 만들어진 물이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전례 없는 수준이다. 이 변화는 단순한 기술 성취를 넘어선다. 이스라엘은 물 공급의 불확실성을 구조적으로 제거했다. 더 이상 강수량 예보나 가뭄의 국가의 운명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 거대한 담수 공장들은 하나의 메시지를 전한다.
바다는 경계가 아니라 국가 인프라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역삼투압 담수화는 바닷물에서 염분과 불순물을 거의 완벽하게 제거한다. 그러나 이 과정이 만들어내는 물은 역설적으로 너무 깨끗한 물이다. 칼슘, 마그네슘과 같은 필수 미네랄까지 함께 제거되기 때문이다. 이 상태의 물은 장기간 음용 시 건강과 배관 시스템 모두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담수화 공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스라엘의 담수화 시스템에는 반드시 재광물화, 레미네럴라이제이션 단계가 포함된다. 이 과정은 물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는 단계라 할 수 있다. 정제된 물은 석회암층을 통과하거나 정밀하게 조절된 미네랄 용액과 혼합된다. 이를 통해 칼슘과 마그네슘 농도가 조정되고 물의 산성도 pH는 안정적인 범위로 복원된다. 이 단계는 단순한 첨가가 아니라 수질 기준에 맞춘 정밀한 화학 공정이다. 재광물화는 건강뿐 아니라 인프라 보호에도 중요하다. 미네랄이 없는 물은 금속 배관을 부식시키기 쉽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수질 기준은 음용 안전성뿐 아니라 장기적인 설비 안정성까지 동시에 고려한다. 이 단계가 완료된 후에야 물은 국가 상수도망으로 유입된다. 소비자는 이 물이 바다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거의 느끼지 못한다. 맛, 경도, 미네랄 구성은 자연 담수와 거의 동일하게 조정된다. 이처럼 담수화의 진정한 난이도는 바닷물을 분리하는 데 있지 않다. 물을 다시 자연에 가까운 상태로 되돌리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담수화 기술의 핵심이다. 이스라엘의 물 전략에서 가장 독특한 요소 중 하나는 새로운 물을 만드는 데서 멈추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나라는 이미 사용된 물조차도 자원으로 되돌려놓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하수는 폐기물이 아니라 다시 순환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수원으로 간주된다. 이스라엘은 전체 하수의 85% 이상을 재처리에 재사용한다.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다. 처리된 물의 대부분은 농업용으로 사용되며 식수와 직접 경쟁하지 않도록 설계된다. 이 구조 덕분에 담수와 담수화된 물은 주로 생활용과 산업용으로 남겨질 수 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샤프단 하수 처리 단지다. 텔아비브 인근에 위치한 이 시설은 하루 수백만 세제곱미터의 하수를 처리한다. 하수는 1차, 2차 생물학적 처리 과정을 거친 뒤 모래층과 토양을 통과하며 자연 정화 과정을 추가로 거친다. 이후 자외선 소독을 통해 병원균을 제거하고 농업용 환기수 기준에 맞게 조정된다. 이 방식은 단순한 정화가 아니다. 토양을 이용한 장기 여과는 질소와 인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며 수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 동시에 이 물은 지하 대수층에 저장되었다가 필요할 때 다시 끌어올려 사용된다. 이는 자연과 인공 시스템이 결합된 독특한 순환 구조다. 이스라엘에서 하수는 끝이 아니다. 그것은 두 번째 생명을 얻는 출발점이다. 이 철학은 물을 소비하는 국가에서 물을 순환시키는 국가로의 전환을 상징한다. 그리고 이 순환이야말로 사막 국가가 장기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핵심 조건이다. 이스라엘의 물 전략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는 곳은 도시가 아니라 사막 농업 현장이다. 네게브 사막 한가운데에서 위성사진을 내려다보면 황갈색 대지 위에 기하학적으로 정렬된 녹색 패턴이 선명하게 나타난다. 이 풍경은 자연의 기적이 아니라 정밀하게 계산된 물 사용의 결과다. 그 중심에는 점적 관계 드립 이그리게이션 기술이 있다. 이 방식은 물을 뿌리는 대신 식물의 뿌리 근처에 직접 공급한다. 물은 느리게 정확한 위치에 떨어지며 증발과 유출 손실을 최소화한다. 이 시스템 덕분에 같은 양의 물로도 기존 방식보다 훨씬 넓은 면적을 경작할 수 있다. 점적 관계는 단순한 배관이 아니다. 토양 수분 센서, 기후 데이터 작물 성장 단계가 실시간으로 분석되어 물과 비료가 필요한 순간에만 공급된다. 이 과정은 거의 완전히 자동화되어 있으며 농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결정을 내린다. 이러한 기술 덕분에 이스라엘은 사막에서 토마토, 고추, 멜론과 같은 고부가 가치 작물을 대규모로 생산한다. 생산된 농산물의 상당 부분은 유럽과 아시아로 수출된다. 물이 가장 부족한 나라 중 하나가 오히려 농업 기술을 수출하는 국가가 된 것이다. 이 농업 시스템은 또 하나의 특징을 가진다. 재처리된 하수와 담수화된 물이 농업용으로 분리 사용되며 식수 자원에 대한 부담을 줄인다. 물의 용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된다. 네게브 사막의 녹색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한 방울의 물을 어떻게 쓰느냐가 한 나라의 풍경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다. 중동에서 물은 단순한 자원이 아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갈등과 권력의 핵심 요소였다. 강과 대수층은 국경을 넘나들고
물의 흐름은 곧 정치적 긴장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지역에서 이스라엘의 물 전략은 단순한 생존 수단을 넘어 지정학적 의미를 갖게 되었다. 자연 수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면서 이스라엘은 물을 둘러싼 직접적인 충돌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 담수화와 제2용 시스템은 강수량이나 상류 국가의 결정에 좌우되지 않는 안정성을 제공한다. 이는 국가 안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변화다. 물 부족이 더 이상 즉각적인 위기로 작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동시에 이스라엘은 물 기술을 새로운 형태의 소프트 파워로 활용하고 있다. 담수화 점적 관계, 하수 제2용 기술은 이미 전 세계 여러 국가로 수출되고 있다.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의 물 부족 국가들은 이스라엘의 경험을 참고해 자국의 수자원 시스템을 재설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물은 외교의 언어가 된다. 기술 협력은 정치적 대립을 완화하고 공동 프로젝트는 장기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물 관리 능력은 군사력과는 다른 방식으로 국가의 영향력을 확장시킨다. 그러나 이 전략에는 균형이 필요하다. 물 기술의 확산은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기술 격차라는 새로운 불균형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점차 단순한 수출을 넘어 현지 환경에 맞춘 공동 개발 모델로 접근 방식을 조정하고 있다. 중동에서 물은 여전히 민감한 문제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사례는 하나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물이 갈등의 원인이 아니라 협력의 매개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다. 이스라엘의 물 혁명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면서 동시에 다양한 논쟁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담수화와 대규모 인공수자원 시스템은 분명 강력한 해법이지만 그것이 과연 모든 국가에 적용 가능한 완벽한 해결책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가장 큰 비판은 에너지 소비다. 역삼투압 담수화는 이전 기술에 비해 효율이 크게 향상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한다. 만약 이 전력이 화석연료에 의존한다면 물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환경 부담을 만들어낼 수 있다. 탄소 배출과 물 안보 사이의 균형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또 다른 쟁점은 염수 방류 브린 디스차지 문제다. 담수화 과정에서 남는 고농도의 염수는 다시 바다로 배출된다. 이 염수가 해양 생태계에 어떤 장기적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완전히 합의된 결론이 없다. 일부 연구는 국지적인 염분 상승과 미세 생물 군집 변화 가능성을 지적한다. 기술적 의존성 역시 우려 사항이다. 대규모 담수화 시설과 복잡한 제어 시스템은 높은 초기 투자 비용과 지속적인 유지 관리 능력을 요구한다. 이는 자본과 기술력이 부족한 국가들에게는 진입 장벽이 될 수 있다. 물을 만드는 기술이 또 다른 불평등을 낳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재생에너지와 담수화를 결합해 에너지 부담을 줄이고 염수의 확산을 최소화하는 방류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또한 담수화는 유일한 해답이 아니라 절약 제2용 자연수 관리와 함께 작동해야 하는 하나의 축으로 제정이 되고 있다. 이 논쟁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다. 오히려 이는 물 문제에 대해 더 정교하고 책임있는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신호다.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물이 풍부한 나라의 성공담이 아니다. 그것은 물이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출발한 국가의 선택에 관한 기록이다. 강도 없고 비도 적은 땅에서 이스라엘은 자연을 기다리지 않았다. 대신 물을 이동시키고 만들어내고 다시 순환시키는 구조를 설계했다. 내셔널 워터 캐리어는 지형의 한계를 넘어 물의 흐름을 재편했고 담수화 플랜트는 바다를 새로운 수원으로 바꾸었다. 하수 제2용과 점적 관계는 한 방울의 물도 낭비하지 않는 문화로 이어졌다. 이 모든 요소는 개별 기술이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작동한다. 이스라엘은 물이 있는 나라가 되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물을 관리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 이 차이는 결정적이다. 자연 조건은 선택할 수 없지만 인프라는 선택할 수 있다. 물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사막은 한계가 될 수도 있고 가능성이 될 수도 있다. 이스라엘의 경험은 기술이 자연을 지배했다기보다 자연의 제약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질서를 만들어낸 사례에 가깝다. 물 위기는 더 이상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다. 기후변화와 인구 증가 속에서 전 세계는 같은 질문 앞에 서 있다. 물이 부족해질 때 우리는 무엇을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무엇을 설계할 것인가? 이스라엘의 답은 분명하다. 국가의 미래는 땅 위에 흐르는 강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시스템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이다.